네, 안녕하세요. 서울온암과 장인범입니다. 유튜브에서 눈을 알려주는 남자라는 어떤 채널 눈알람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여름이라서 시력교정 수술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력교정 수술 검사를 받으시면서 발견될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요새 장마가 짧게 지나가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피서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형적인 그 예로부터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핫한 휴가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 라식 라섹을 많이 받는 계절이 겨울 그다음 여름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이 끝나고 또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장인분들도 휴가를 내고 또 연휴를 붙여서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또 방학에 있는 여름에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요즘에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그래서 겨울 다음으로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받는 계절인 여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검사를 받으면서 어떤 질환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라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섹도 있고 또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스마일 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뭐 라식, 라섹이 안 되면 "나는 근시가 너무 심해서 렌즈 삽입 수술을 했다. ICL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렌즈 삽입 수술이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부터 라섹을 먼저 시행을 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라식, 라섹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라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이 라식이라는 수술은 각막의 일부 절편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고 순한 말로 각막의 속살을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에 엑시머 레이저라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로 우리가 교정할 만큼의 각막을 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면 이 각막 절편을 다시 덮어주는데요. 이 라식의 특징은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주 뭐 심하게 다친다든지 아니면 눈을 아주 세게 비볐을 때 저 라식의 플랩이 다시 들릴 수가 있어서 약간은 불안정한 면이 있다라는 게 라식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라섹은 우리가 이제 속살을 노출시킬 때에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아주 초기에는 저렇게 이제 고농도의 알코올을 각막에 한 30초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각막 상피를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막 실질 속살을 노출시키고 거기에 라식할 때 썼던 엑시머 레이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정할 만큼의 각막을 교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치료용 렌즈를 덮어주는 라섹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긁어낸 상피 세포가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조금 플랩을 들었을 때는 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지만 회복이 좀 차오르는 시간이 있어서 회복이 좀 더딜 수가 있고 그리고 라식에 비해서는 조금은 통증이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할 만큼의 각막을 엑시머 레이저 라식 라섹에서 사용했던 그런 레이저가 아니라 femtosecond 레이저라 그래서 우리가 절삭할 만큼의 각막을 미리 레이저 투과해서 아래 윗면을 회 뜨듯이 얇게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막 주변부에 한 2mm 정도의 아주 얇은 이제 그런 구멍을 내고 거길 통해서 렌트큘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교정할 만큼의 각막을 빼내는 게 스마일 라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기존 라식의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다는 장점과 라섹에 좀 안전하다는 이런 장점을 합친 3세대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수가 아주 높아서 또는 각막이 얇아서 라식이나 라섹 이런 방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의 도수를 교정하는 그런 렌즈를 눈 속에 삽입하는 렌즈 삽입 수술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눈의 구조를 좀 알고 또 어떠한 검사들이 행해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눈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그랗게 공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오는 시신경이 눈의 뒤에 부착을 하게 되고 요 앞쪽이 이제 눈의 가장 바깥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 눈을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요. 자세히 봤을 때 갈색 동자가 있고 안에 검은 동자가 있습니다. 그럼 요 앞쪽은 사실 투명한 우리 막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라식 라섹을 받게 되는 각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요 앞쪽에 요 빨간색 네모를 친 요 앞쪽에 곡선이 투명한 각막이 되겠고 이 부분을 일부를 우리가 레이저로 교정을 해서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빛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되면 원래 각막이 이렇게 원처럼 반원처럼 생겼다고 했을 때 레이저로 좀 교정을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납작해지는 이런 교정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실시간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요. 난시가 심한데 네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난시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난시가 왜 있는지 뭐 각막에 이상이 있을 때 또는 이제 뭐 원추 각막이나 다른 병 때문에 난시가 심한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종류가 다른데 제가 좀 이따가 각막 지형도라든지 각막 모양 검사를 말씀드릴 때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시가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그것이 각막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가시면 이게 저희 병원 라식 검사하는 그 차트 일부인데요. 이 차트는 이제 환자분께 저희가 검사하고 나면은 이제 배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오시게 되면 먼저 내 눈으로 안경 쓴 시력도 중요하지만 최대로 볼 수 있는 시력이 얼마인지는 교정 시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눈이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의 압력이 얼마인지도 측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라식 라섹을 못할 때는 렌즈 삽입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방각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측정을 해서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도 한 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막에 라식 라섹 레이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이 얼마나 두꺼운지 또 모양이 어떤지 이런 것을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사실 백내장은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데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긴다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거나 아주 약한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교정 시력이 조금 덜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여부도 저희가 함께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밤에 눈부심이 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야간 동공 크기 저희가 이제 암실에서 동공 크기가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또 봐서 그 동공 크기가 확장된 동공 크기보다 더 큰 광학보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너무 우리가 이제 눈부심이 심할 것 같다 그러면은 라식 라섹보다는 렌즈 삽입술이 좋을지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또 알러지라든지 다른 원인들 때문에 인공눈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고 또 렌즈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이제 느끼시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라식이든 라섹이든 백내장이든 어떤 수술을 받던 간에 눈에 수술을 하면 뭐 소독하는 소독약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눈 겉의 구조가 약간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구 건조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술을 그냥 받아도 될지 아니면 건조증을 좀 관리하고 우리가 좀 수술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눈의 신경인 시신경과 망막에 문제가 있다면은 조금 더 수술을 보류해야 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력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안과 가서 검사해 보니까 시력 1.0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사시라든지 어떤 시각 경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난시가 너무 심해서 안경을 써도 시력 1.0이 안 나오는 경우에 교정 시력이 좀 저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병은 아니니까요. 또는 이제 양쪽 눈의 시력이 너무 다르게 되면 오른쪽 눈은 잘 보이고 왼쪽 눈은 잘 안 보이게 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오른쪽 눈을 이 머리가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 운동을 할 때 한쪽 팔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쪽 팔만 뭐 근육이 더 많이 생기고 발달되듯이 양쪽 눈 중에 한쪽 눈만 사용을 하게 되면 반대쪽 눈은 조금 이제 신경이 약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안과에서 검사하셨을 때에 시력이 좀 덜 나오는 걸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눈만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병이 없는데 한쪽 눈에 시력이 안 나온다 또는 양쪽 눈에 시력이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최대 교정 시력 정도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저희 병원 실제로 수술했던 분인데 한쪽은 이제 1.0이셨고 또 한쪽 눈이 좀 안 좋으셔서 라섹을 받고 양쪽 시력은 다 1.0이 잘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10년 이상 양쪽이 부등시로 시력이 다르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고 이제 직장 건강검진을 하실 때에 이 입체시가 안 나오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입체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입체감을 느끼는 건데 어릴 때 이렇게 장난을 할 때 보면은 이 두 손을 맞닿아 보라고 하는데 양쪽 눈을 뜨고 하면 잘 맞닿는데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간 지각이 양쪽 눈이 다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잘 나오더라도 입체시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수술 후에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시력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흑백만 인지하고 그다음에 색각을 느끼게 되고 0.1, 0.1 이렇게 시력이 올라가면서 시력 발달이 되는데요. 보통 만 8세에서 9세가 되면 시력이 거의 완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만 18살 이럴 때 병원에 와서 내가 좀 시력이 덜 나오는구나. 내가 규정 시력이 좀 낮구나. 이걸 알게 되시면 그 자체가 병이 없다면 우리가 수술을 해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최대 규정 시력만큼만 결과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압인데요. 사실 이 안압을 재볼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병원 가서 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실 때 안압이 어떻다 이런 말씀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압을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요 눈이 이렇게 공처럼 있으면 이 앞쪽에서 바람을 쏘든지 아니면 여기 안압을 측정하는 기구를 살짝 눈에 대든지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각막의 저항을 약간 느끼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각막 두께가 한 5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각막 두께에 따라서 평균일 때는 이 정도였다면은 각막이 얇아지면은 저항이 좀 적으니까 좀 안압이 낮게 측정이 되고 실제보다 각막이 두꺼워지면은 실제보다 안압이 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좀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한 550 언저리에서 안압이 이제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각막이 얇아짐에 따라서 내가 측정된 안압보다 얼마를 좀 더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막이 좀 두꺼워지게 되면 현재 내가 안압을 측정했을 때보다 이 정도는 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압을 생각하실 때에 안압 측정하실 때는 꼭 이런 각막 두께까지 보정값을 아시고 그 후에도 안압을 측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요거 하나 하고 갈까요? 요즘 라식은 데이터가 많아서 괜찮아졌다기도 하던데 요즘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려나요? 라식은 사실 옛날보다 데이터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라식이 나오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어 뭐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가 좀 쌓인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은 이 모든 안과 수술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건조증의 정도는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 저희가 많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좀 그런 건조증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개는 그런 어떤 불편감 없이 잘 수술을 받으시고 일상으로도 빨리 복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본인께서도 일상생활에 불편감은 없는데 오른쪽 눈은 1.0, 왼쪽 눈은 0.3으로 짝눈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어쨌든 이대로 지내도 괜찮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내시는 거에 문제는 없어요. 양쪽 눈 뜨고 살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오래 지내오셨으면 적응은 되어 있으실 건데 이 왼쪽 눈이 좀 낮으니까 이 머리가 왼쪽 눈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입체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뭐 시력을 완전히 퇴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은 정말 심각한 병을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셔도 되고요. 일단 만약에 지금 뭐 성장한 나이면은 가능하면은 이쪽 한쪽 눈에 뭐 드림 렌즈라든지 아니면 교정 안경을 써서 좀 교정해 주면은 좋겠지만 이미 성인이 되셨다면은 지금으로선 그냥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지내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압을 쟀을 때 이제 보정값을 좀 하는 것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검사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막 모양을 찍을 때에 여기 아래 요걸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각막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각막 두께가 한 6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 기계에서 권고하는 게 이분은 본인께 측정된 안압보다 한 2.2 정도는 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각막 두께랑 안압을 같이 측정해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참고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압이 높게 나왔을 때도 결국 각막 두께에 따른 안압 보정은 필요한 거고, 보정 후에도 20일보다 안압이 높은 안압이라면은 혹시라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녹내장 검사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요. 수술 후에 만약에 라식 라섹을 받았다 하고 안압이 낮아졌다. 그럼 나 이제 괜찮겠지가 아니라 결국 이 각막을 좀 깎는다고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요. 라식 라섹을 하게 되면 각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현재 안압보다는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뭐 20일보다 높았는데 지금 뭐 한 17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난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안압은 원래 수술 전에 그 안압을 생각하시면서 꼭 정기 검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막 두께는 말씀을 드렸고 각막 지형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눈이 이렇게 공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 모양이 될 텐데 일부 각막 앞쪽에 이렇게 좀 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추 각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막 지형도를 찍어보면 이제 뭐 등고선, 옛날에 산에 등고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색깔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점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는 게 난시축인데 보통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대쪽 눈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뻘겋게 나오고요. 여기가 뭔가 이 막대기도 확확 움직이는 거 보이시는데 이쪽에 많이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추 각막은 보통 이제 뭐 시력이 떨어지거나 뭐 눈부심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데요.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리창 앞에가 매끈하지 못하고 각이지기 때문에 빛이 불규칙적으로 굴절하면서 시력저하라든지 어떤 눈부심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 라식 검사를 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못 느끼는 분이 반수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이 원인으로는 뭐 유전도 있고 특히 아토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알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을 자주 비비시던 분들은 반복적인 마찰로 제가 좀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쨌든 눈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자극이 각막 모양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니까 뭐 만 18살, 19살 이럴 때 라식 검사를 오시게 되면 뭐 만약에 발병하실 분들은 거의 미리 체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원추 각막까지 가지 않더라도 약간 그 아래쪽 각막이 약하다, 나중에 생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미리 좀 저희가 걸러서 더 안전한 수술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추 각막이 있으면 각막을 건드리는 각막을 이용하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 전방각이 충분하다면 렌즈 삽입술로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 두께가 뭐 두껍다 얇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도수에 비해서 각막이 깎는 양이 괜찮냐 안 괜찮냐도 어떤 수술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너무 얇거나 본인 도수에 비해 얇으면 각막을 이한 수술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방금 들어온 질문은 여름에 라식하는 게 나을까요? 겨울에 라식하는 게 나을까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회복 기간도 하루 정도고 다음날 거의 일상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 특별히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 좀 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증이 조금 더 유발될 수가 있고 여름에는 이제 뭐 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위생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눈알람을 검색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요. 그래서 원추 각막이 있으면 그럼 나는 치료를 못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 나빠지면은 놔둬야 되는 거냐 했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풍선을 불 때에 풍선이 고르게 불어져야 되는데 한쪽만 약간 뾰족하게 불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크로스링킹, 콜라겐 크로스링킹이라 그래서 리보플라빈을 이렇게 약을 투여하고 거기다가 자외선을 쬐면서 이제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을 쬐고 있으면 이 각막의 콜라겐 결합력이 한 50% 이상 상승합니다. 예, 그래서 원추 각막의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고 앞으로 더 시력이 떨어지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원추 각막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 실제 수술 사례인데요. 오른쪽 눈은 이런 모습이었고 아래쪽은 약간 뭐 빨갛게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래쪽이 좀 볼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수술이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른쪽 눈은 스마일 라식을 하셨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렌즈 삽입 수술을 하셔서 다음날 양쪽 다 1.0으로 시력을 잘 회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한 환자라고 해도 한 고객분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눈의 특징이 다를 수 있어서 그 특징에 맞는 수술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잠깐 들어온 질문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점이 어느 순간 생겼는데 시야가 반쯤 가려진 느낌이 들어요. 병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안압이 조금 높고 녹내장 초기 같다고 하시면서 별다른 처방 없이 안약만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어, 까만 눈동자에 점이 생겼다. 이게 아마 뭐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까만 눈동자에 점이 있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뭘 볼 때 가운데 이제 암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야가 반쯤 가려졌으면 아마 정말 요거는 녹내장이 많이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압이 조금 높고 녹내장 초기 같다고 하시면 결국 이제 녹내장은 안압을 낮춰줘야 되고 또 시신경의 혈류를 개선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방받으신 안약이 안압 하강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압 하강제는 일단 잘 넣으시면서 한 1, 2주 저만하고 병원에 가셔서 안압이 그 원래 약 넣기 전보다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안압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 약을 계속해서 쓰면서 뭐 한 몇 달 뒤 또는 6개월 뭐 1년 뒤에 검사해 봤을 때 이 시야가 이 가려지는 부분이 더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잘 유지가 되는지를 봐서 약을 추가할지 지금 약을 쓰실지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약 쓰시고 다음에 안압 재보셨을 때에 원래 처음보다 좀 떨어졌다면 안압이 낮아졌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안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녹내장이라는 거는 완치를 시키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먹듯이 평생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넣는다 그래서 내가 좋아질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억제하는 거니까, 진행을 막아주는 거니까 약을 정말 귀찮고 나아진 느낌 없더라도 꼭 잘 챙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얘기인데 백내장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있다는 거는 뭐 선천적으로 생겼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외상에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상성으로 정말 크게 다치신 경우는 뭐 저희가 엄청 심하게 백내장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선천적으로도 아주 심한 백내장은 보통 뭐 아주 어릴 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약간 요런 사진처럼 백내장이 있기는 한데 뭐 본인께서는 잘 모르시고 안과 가보니까 백내장이 있다고 하더라. 뭐이 정도의 백내장은 사실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력 교정 수술 하시는 거 하고 이 백내장이 진행하는 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라식이라든지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 뭐 보통 이제 50대, 60대 백내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보다 좀 먼저 백내장이 진행했다. 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력 교정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건 또 별개로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라식, 라섹 받으신 분들의 백내장 수술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계산식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전혀 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라식, 라섹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공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간 동공 크기를 측정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동공 크기보다 더 확장된 광학존으로 수술을 해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건조증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건조증이 있다고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인공눈물 넣고 지내면 되지 뭐 이거 뭐 라식하고 잠깐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술 라식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성한 건조증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냥 약국 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처방해주는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안약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눈물 타러 그런 뭐 그 안과에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제 안과학회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건성한 진단 후에 한 달 내에 그러니까 건성한 진단을 하고 안약을 타러 다니면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한 달 내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진단된 확률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나는 그냥 건조해서 안과를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이런 질환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제 9년 정도 환자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내다 보니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확률이 1년 안에 저희 절반 정도 1년 안에 생겼더라. 이런 말씀들도 진행하는 걸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인공 눈물 타러 안과 간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가서 저희가 뭐 세극등 현미경 검사도 해 보고 안압도 재보고 시력도 재보고 이런 그런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내가 나도 느끼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과 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도 그 안과를 자주 찾으셔 가지고 정기적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질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에 상피 변화는 최대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사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라섹 수술하고 저희가 치료용 렌즈를 덮은 다음에 요즘에 투데이 라섹 이렇게 말씀 많이 합니다. 저희도 투데이 라섹 하지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시력 웬만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지나면 이 렌즈를 아예 제거해도 뭐 거의 뭐 보는 것도 괜찮고 뭐 통증도 없이 잘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각막 상피가 다 덮였는데 그 상피 세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 변화, 뭐 도수의 변화라기보다는 좀 더 본인들의 결합이 강해지고 이렇게 상피 변화가 약간 생깁니다. 그걸 길게는 6개월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검사를 해보면 한 달 이상 지나면은 눈에 띄는 그런 큰 변화는 없고 사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가면은요. 시야가 예전보다 점점 어두워지는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라식과는 관계가 없나요? 이 어두워진다고 하시는 게 점점 뭐 시야가 좁아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는 이 시력이 좀 흐린 건지 이 두 가지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을 하시고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은 전체 이 라식, 라섹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에서는 근시투행이 좀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수술 전에 뇌 도수가 심했다면 그런 확률은 좀 높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근시투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근시투행은 각막을 깎은 부분에 대해서 그 각막이 약간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예, 원래 자기 각막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막에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얇은 안경을 쓰시거나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예전보다 어두워지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 시야가 정말 좁아지는 거다라고 만약에 그러면 이 시야 검사를 해보고요. 이 시야 검사에서 나오진 않지만 내 느낌이 그렇다. 이런 경우 사실 건조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뭘 볼 때에 좀 흐리게 보일 수가 있고 좀 어둡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원인을 한번 정확히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PPT 보고 갈게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신경, 녹내장과 관련된 거, 그리고 망막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행하는 시신경의 손상으로 시야의 손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면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다. 안압이 괜찮다. 건강검진에서 안압이 괜찮았다.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70% 녹내장 환자의 70% 이상이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높다고 좀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녹내장은 만약에 내가 녹내장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시야가 좁아지는데 꽤나 좁아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 주변을 느끼는 게 이제 시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부딪히지 않고 발이 어디 보도블럭에 걸리지 않는 것도 내가 시야를 느끼기 때문인데 만약에 걸어가다가 잘 발에 걸린다 또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 사람이랑 잘 부딪힌다 아니면 운전하는데 시야가 좁아서 뭐 좌회전 우회전할 때 좀 뭐 사고가 잘 난다 이렇게 내가 느낀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정말 많이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이 시신경 유도비라고 하는 걸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라식 검사를 할 때에 시신경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시야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녹내장성 변화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근시 때문에 조금 시신경이 약한 거냐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시나 난시가 있으니까 수술을 받게 되시는 건데 이 근시가 심할수록 녹내장의 위험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는 1디옵터야 마이너스 2디옵터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에서는 이 녹내장의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반드시 야식 검사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신 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시신경 모양이 동그랗게 있는 게 시신경인데요. 그 안에 이 밝은색 원이 그 전체 비율을 나타내는 게 시신경 유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색 원이 좀 크게 되면 녹내장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OCT라고 하는 눈 CT를 찍어보게 되고 찍어보니까 왼쪽은 괜찮게 나오는데 오른쪽은 약간 빨간색 시신경이 약한 곳이 있어서 시야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왼쪽 눈은 마찬가지 시신경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오고 오른쪽은 이 아래쪽에 좀 약해져 있었는데요. 눈의 신경은 이제 반대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 신경이 위쪽 보는 역할을 하고 위쪽 신경이 아래쪽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신경이 약하니까 우리 위쪽으로 시야가 약간 손상되어 있어서 라식 검사하러 왔다가 녹내장을 진단받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녹내장이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압하강제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결국 평생 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녹내장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각막을 뭐 얼만큼 절삭을 할 거다 레이저로 이걸 계산해서 내가 안압이 지금 뭐 16이었으니까 절삭을 해서 앞으로 내 안압은 12쯤 나올 거다. 이걸 내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안약을 쓰면서 관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을 하시던 받던 안 받던 정기적 경과 관찰과 안압 조절은 되게 중요하고 녹내장이 생기면 정말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다가 종국에는 이렇게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좁아져 가지고 가운데 시야만 남아 있더라도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시력판을 보고 저거 시력판 읽어보세요 하면 글씨를 읽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보이니까. 그래서 시력 검사도 중요하지만 꼭 안과에서 시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온 거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온찜질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잘 때 일반 안대를 끼고 자는데 물을 묻히고 자면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온찜질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건조증 치료할 때도 온찜질 하세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눈꺼풀 끝에 기름샘이 있어요. 그 기름샘은 마이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이 보통 이제 인공 눈물 넣는다 해서 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눈물은 우리 세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가장 안쪽에 흰자에서 나오는 점액층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층이 방금 말씀드린 눈꺼풀 끝에 마이봄선에서 나오는 지질층, 기름층이 있는데 걔네가 이제 눈물을 약간 코팅해 주니까 그 눈물 자체가 증발하지 않고 눈을 이제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건데요. 이 기름층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눈물 성분과 섞이지 못하면 건조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찜질 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우나 가서 땀 빼는 느낌으로 마이봄선에서 기름을 잘 배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때 일반 안대를 끼고 자는데 안대 끼시는 거는 눈을 어둡게 하는 거니까 뭐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을 묻히고 자면 눈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물을 묻혀놓으면 오래도록 적셔지는데 그게 피부에 계속 그렇게 습한 게 닿아있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찜질 하시게 되면 뭐 밤에 하고 한 15분 정도, 길게는 15분까지도 뭐 해보시고 그다음에 식으면 요건 떼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가서요. 그럼 이제 망막 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눈이 동그랗게 있으면 눈 안쪽에 눈이 동그란 안쪽을 벽지처럼 두르고 있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망막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 아까 녹내장 할 때 말씀드렸던 시신경 그리고 옆에 약간 어두운 색이 있는데요. 여기가 망막의 중심인 황반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작지만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이 중에서 시신경과 황반을 포함한 황반을 중심으로 요만큼을 통해 사람이 대부분을 보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면은 본인께서 느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변부에 변화가 생겨서 가운데까지 침범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망막 검사는 라식 검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부분에 색깔이 이상해서 확대해 드리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위도 색깔이 이상해서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눈 안쪽은 망막이 벽지처럼 두르고 있고 그 안쪽 공간 대부분을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물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살면서 점점 오그라들거든요. 약간 이렇게 수축이 될 때 망막이랑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 좀 세게 붙는 곳이라든지 망막이 약한 곳은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벽지에 구멍이 나고 뭐 비가 새 들어가면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망막 박리라는 게 큰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또 색깔이 이상한 부분, 구멍 난 걸 망막 열공이라 그러고, 이렇게 색깔이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망막의 격자 변성, 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생기면 뭐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선택적인 문제지만 요런 병변들은 망막 박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 미리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망막에 붙는 힘보다 2배 정도의 힘으로 강화를 시켜주면 이것이 더 찢어지면서 망막 박리로 뭐 100% 예방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가 되겠고, 요게 있다고 수술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레이저 치료하고 수술 받으면 되고, 병변이 크지 않거나 현재 구멍이 막 크게 있지 않으면 라식 라섹 미리 하시고 한 1, 2주 있다 눈이 회복된 다음에 레이저를 해도 무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들어서 눈물 얘기하다가 들어온 질문 같아서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눈물층 불안정으로 빛 번짐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층이 굉장히 매끈하게 눈 표면을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눈물층이 보통 이제 또 한번 깜빡였을 때 교과서적으로 뭐 10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6, 7초 정도는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증발을 한다든지 불안정해서 눈물층이 잘 깨진다, 이렇게 되면은 눈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게 되고 빛이 번져 들어오게 되면서 빛 번짐도 생기고 굉장히 뭔가 얇은 막이 낀 느낌 같이 흐리게 보인다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건조증 검사를 해가지고 인공 눈물은 그때그때 뭐 수분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자주 쓰시는 것도 좋지만 건조증 치료제를 뭐 디쿠아포솔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로스포린 계열의 어떤 자기한테 맞는 그런 건조증 치료제를 처방받아가지고 같이 쓰시면 조금 더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온찜질도 이런 경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막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요 끝에 여기 굉장히 크게 구멍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선 작게 보이지만 여기 시신경보다도 큰 구멍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찢어져 있는 부위에 레이저를 했고, 여기 뽕뽕뽕뽕 옆에 약간 이제 회색빛이 보는 게 레이저고요. 여기 이제 2주 지났을 때 안정이 돼서 제가 수술을 그대로 시행했던 분이고, 사실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망막 박리가 요만큼 빨간 선 제가 친 만큼 망막 박리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병원 오기 전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항반을 중심으로 한 요 중심부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망막 박리가 뭐 범위는 넓었지만 굉장히 물이 많이 차거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수술까지 가지 않고 미리 레이저 치료로 이렇게 잘 완치가 됐고, 네, 라식도 예정대로 잘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뭐 각막이라든지 아니면 망막, 시신경, 건조증 이런 거는 검사 결과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과 검사했을 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 찍어서 이 부위가 이렇습니다. 이 부위가 저렇으니까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과에서 이렇게 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술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게 각막과 관련된 건데, 각막이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각막 이상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아벨리너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리너라는 거는 유전성 질환으로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청소년기에 발현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뭐 20대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가 외상,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시나색을 할 때 건드리는 것도 각막에 자극이 되니까 그런 각막 손상을 줬을 때 이렇게 손상을 주게 되면 유전자가 갑자기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혼탁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심한 각막 이상을 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DNA 검사는 보통은 이제 필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봐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아벨리너 같은 경우는 870명 검사를 했을 때 1명 정도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적으로 0.1%밖에 안 되지만 어떤 아주 작은 위험도 배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드립렌즈를 많이 하시는데, 드립렌즈 어차피 이 유전자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니까 한 번만 검사를 하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립렌즈 하려고 데려오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본인 자녀분들한테 처음에 이것도 같이 하자, 이 검사가
잇몸에서 면봉으로 약간 채취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해보자 해놓고 뭐 앞으로는 걱정 없이 살면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그런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혹시나 이 아벨리노 유전자가 갖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애가 드립렌즈 같은 걸 하다가 또 반복된 자극 때문에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어릴 때 미리 시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통 검사를 할 때에 뭐 제1형 각막 이상증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각막 이상증을 같이 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 전에 이런 검사, 다양한 검사 시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와서 다들 이제 라식 뭐 간단하게 수술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거의 뭐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받게 되면은 지쳐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검사는 그동안은 내가 그냥 뭐 안경 도수 바뀌면 안경 받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본인의 눈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검사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은 앞으로 생길 어떤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녹내장이 조금 아주 약하게 있거나 아니면 뭐 각막, 뭐 원추 각막이 좀 있다 또는 망막에 열공이 있다 이렇더라도 잘 관리하고 레이저 치료 미리 받고 하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안경을 벗을 수 있으니까 검사에서 어떤 조금 이상이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진단이 되었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진료하고 관리하시면 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눈 전반적으로 라식 검사라는 것이 라식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눈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이런 그 질병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 노력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들은 거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이고요. 녹내장 수술을 받은 지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요즘 시야는 괜찮은데 비문증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증상도 수술 후 생기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내장 수술을 받으셨다 하시면 뭐 백내장 수술도 같이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이제 이 녹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녹내장 수술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60대 후반이시면은 아마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같이 이렇게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백내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 눈 안에 유리체가 약간 응축이 되면서 그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결국 녹아 있는데 이 유리체도 응축이 되면서 그런 쭈그러든 게 약간 눈에 띄는 게 결국 비문증의 상당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보통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걸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는 백내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적게 들어오고 흐리게 느끼니까 그 안에 있던 비문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걸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비문증을 더 많이 느끼시게 되면서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생긴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고 실제로는 수술 후에 뭐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쳐가지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생긴 것 같다면 일단은 정말 이게 유리체가 약간 응축이 되면서 생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노화에 의한 비문증이냐 아니면 망막이랑 어떤 분리가 되면서 망막을 좀 찢거나 열공이 생기거나 망막 박리가 생겨서 그런 느껴지는 신호인 거냐 또는 이제 뭐 사실 눈 안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비문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수술에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니까 평소 수술 전에 못 느끼셨던 증상이시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녹내장 수술 받은 지 7개월 정도 지나서 만약에 생기셨다면은 또는 최근에 심해지는 거라면 사실 이 수술과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7개월은 꽤나 시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시가 심할 때 아까 라식라섹 중에 또 어떤 수술이 좋은지 질문이 왔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말씀드린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챙겨고 지나가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요즘에 스마일 라식 많이 하는데 스마일 라식에서는 그 난시랑 근시의 도수의 합에서 권고하는 그런 그 난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시 안에 들어간다면은 스마일 라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시가 없는데 난시만 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라식 방식 자체가 보통은
근시가 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난시를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난시를 같이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시가 거의 없이 난시만 있다 이런 분들은 어 각막 뭐 확장증이라든지 원추 각막이 없다면 라섹 수술이 좀 괜찮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시 난시가 모두 심하다. 그리고 난시도 너무 심하면서 이 난시가 각막 모양이 좀 틀어지면서 생긴 난시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 각막 지형도 이렇게 보여드릴 때에 십자가 모양으로 좀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이 좀 틀어지면서 어 불규칙 난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정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각막의 두께가 얇거나 이 각막에 또 이렇게 있을 때 각막 앞쪽의 두께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 뒤쪽에서 각막 후면부가 불규칙한 경우도 난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각막을 건들지 않는 렌즈 삽입술이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건조증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시가 심하다 이랬을 때 가장 그 각막 상태를 고민하지 않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렌즈 삽입술일 것 같고 만약에 그 적당한 정도의 근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스마일 라식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시가 없이 뭐 적당한 정도의 난시만 있는 거다면 라섹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스마일 라식이든 라식이든 라섹이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각막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각막에 이제 손을 대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건조증은 좀 심해집니다. 뭐 그중에서 어떤 게 좀 건조증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하는 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거는 그러니까 건조증이 좀 심해지는 거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각막 자체를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라식 라섹 또는 뭐 스마일에 비해서도 조금은 안구 건조증이 덜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한 전체 라식 라섹 환자에서 한 10% 정도 물론 이제 본인께서 어느 정도 근시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랐지만은 한 10% 정도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근시투행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안구가 더 성장하지 않고 안구 모양을 변하지 않았을 때에 않는다는 가정하에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각막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고 각막이 변할 일이 없으니까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그런 근시투행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적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식 검사 전에 본인 눈을 잘 확인해 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수술이 가능하고 어떤 수술이 불가능한지를 미리 안 다음에 나는 수술을 받을까 말까 고민해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식 수술 전에 이런 검사를 라식 수술전 검사 받아보시면 내 눈 상태를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뭐 여름에 수술 많이 받으시는데 이 검사 받으실 때도 정확하게 또 렌즈를 검사 받기 전에 렌즈 한 일주일은 소프트 렌즈는 빼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또 안경을 벗는 게 굉장히 생활이 편하니까 본인께서도 이런 수술 받으실 때 정확한 검사 후에 또 본인이 가장 잘 맞는 수술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아마도 좋은 시력과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온학과 장인범이었습니다.